네, 신백훈 화학방송 교양도서를 소개하는 화학독서에서 책 제목은 외교의 부활입니다. 미중 충돌 속에 흔들리는 체스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수를 둘 것인가. 저자는 니어 재단의 지필진 수십 명이 같이 집필한 책입니다. 21년 11월 지금 출간된 지 3개월째 되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하신 분의 대표로는 니어 재단 이사장 정덕구 이사장님이고 고문은 이홍구 전 총리, 송민순, 윤영관, 윤병세 주로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집필진들은 신범철 박사를 비롯해서 박원권, 이원덕, 주재호, 최은미, 홍한석, 정경주 등이고 또 이 책을 각 단락마다 토론 및 자문을 했습니다. 신각수, 김성한, 김병현, 이상현, 김은규, 한석희 교수님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필한 거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어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필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표 정덕구 이사장님의 책을 열며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 안보 전략 연구가 필요한가? 즉 이 책의 저자의 필진들의 목적은 외교 안보 전략에서 우리의 주권, 생존권, 정체성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겁니다. 선택의 함정, 미국과 중국 충돌 상황에서 선택비용이라는 표현입니다. 높은 선택비용을 강요받는 상황이고 이제는 대한민국도 중강국이 된 한국이 외교 안보를 어느 특정국에 의존 계속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럽니다. 세계 강대국에 포위된 대한민국은 지정학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즉 지리 정치학, 지리 경제학 리스크 부담을 받는 수명적인 위치에 있고 또 미국도 국내 문제 때문에 대외관계에 집중이 어려워진 형편이고 즉 공산주의 중국은 우리 한국에 위협이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지도가 필요하고 미국 중국 간의 전방위적 충돌 상황이 벌어지는데 또 양국에는 현실적 한계들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점유비가 지금 하락세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중국의 한국 위협은 증가가 되어 있고 이제는 복속주의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은 중국의 접근에 엇박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세력이 옮겨간다. 이게 불일 전자 옮길 이자 구한말 같은 세력 전이기가 다시 전개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이상으로 미국 과학기술 동맹 라인으로 우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중요한 시기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국력과 국격을 높여서 자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집필진들이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목차를 보면은 전체 를 1부에서 5장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런 주변 나라 관련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각 양국 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양국 간의 상대 입장에서는 뭔지 또 양국 간의 정책과 합법은 뭔지 이렇게 것이 2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추천하신 분 이용군 국무총리는 지난번에 니어 재단에서 극중지게를 책을 써줬는데 대한민국이 거대 중국 극복하기에는 이번에 외교할 결과서 뛰어난 구상이고 제안이었다. 역사에서 우리의 큰 관점을 보자면은 1919년 3.1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이때 내용이 아주 명문장이죠. 약자가 아닌 선각자의 자세로 주권을 강탈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동양 평화, 일본의 반성, 각성을 촉구한 자세가 있었다. 국내 문제든 국제 문제든 간에 평화와 번영은 정직한 반성과 따뜻한 희망으로만이 되는데 이 책을 만들어준 니어 재단 여러분에게 각별한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었고 송민순 장관은 독일 통일 후에 30년이 지나서야만이 정상적인 외교에 들어선 것으로 자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지금 75년 이상 남북한이 분단 상태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징후가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책의 필진들은 불가능한 걸작이 아닌 해법을 향해 나가는 지혜를 폭넓게 담은 역작으로 새로운 한국 외교의 전략 지도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한국 스스로 강해지는 것만이 미래 생존의 길인데 이 책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집단적으로 역량을 모으는 지적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책이다. 다음은 서문입니다. 윤영관, 윤병세 둘 다 전 외교 장관인데
윤영관 장관은 미중 대결 시대의 한국의 대외 전략 방향이고 가용 자원과 전략 측면에서 안미 경중이다, 민족이냐 동맹이냐 하는 허구에 매달리는 정치 현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새롭게 우리는 타파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서문을 주었습니다. 윤병세 장관께서는 경향 속을 헤쳐나갈 새로운 나침판을 만든다는 자세였다. 과거의 교훈과 경랑 속에서 한국 외교의 자세를 이 책에 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부 미중 세력 전이기에 다시 그리는 외교안보 전략지도 1장서부터 5장까지입니다. 각 장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1장은 문제는 미중 관계다 하는 겁니다.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미국오 중국이 아니고 미국 앤드 중국으로 나가야 되고, 미국은 이렇게 안미 경중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냉전기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하고도 미국 관계의 발전을 가져온 거를 이렇게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 전통적인 한미동맹 의존이 아니라 자강의 기초로 균형 맞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중국 쏠림에 있었습니다. 이게 3불.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주권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런 거죠. 3불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1. 사드 추가 배치 반대, 2.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 가입 반대, 세 번째 한미일 안보 동맹으로 발전 반대. 아주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큰 잘못입니다. 다음 미국의 외교 정책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소극적 대응을 쿼드에 미가입하고 미국의 첨단 네트워크 구상에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고, 또 상대적으로 중국이 대한국 정책 공세를 아주 공세적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밀착이 되고 한중 해상 경계선멸 방공식별 기억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김치나 한복 문화에서도 문화 공정 등에 우리를 아주 이렇게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다음 2장은 미중 전략 경쟁은 한국 외교 한병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가. 경쟁의 내용이 안보 경쟁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과 전략 무자 경쟁으로 진화가 된 시기다. 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국가보조금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지적을 하고 있고, 핵산물 자의 공급망, 즉 반도체, 배터리, 필수 광물 등 의약품, 이거를 트럼프는 미국 혼자 힘으로, 바이든 정부는 동맹 네트워크 등으로 중국에 대응을 하자는 것이고, 중국의 전략은 이제는 더 이상 도강양해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감춘다는 걸 때려치우고, 중국의 GDP가 2030년에 미국 추월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이렇게 미얀마에서 스리랑카, 지부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더 강해진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은 일본은 친미, 러시아, 북한은 친중. 그런데 한국은 모호하다는 겁니다. 모호하다. 미국 주도 TPP, 쿼드 미가입, 중국 주도 이렇게 해도 또 중국 주도에는 가입을 하고, 북한은 미국과 중국 전략 경쟁을 하려고 해요. 전략 경쟁을 하려고 해요. 전략적 입장 강화해서는 한국은 남북 관계에만 집중을 해서 대외 관계 악화를 방치했다. 미중 전략 경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탈냉전 이후의 최악의 수준인데 북한, 중국, 러시아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3장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고민은 무엇인가. 홈스티의 이론, 미국 국가위원회에서인데 생존이 되고 나서 이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번영이 있고, 그 다음 위신 문제가 있는데, 국가이익은 즉 사활 영토 주권 문제고,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는 국가 경제도 번영을 하고, 그 다음에서 국익 침해가 예방하거나 국제질서에 기여하는 거고, 제일 부차적인 게 국가정책 이념 가치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활적도 도외시하고 요 이념 가치에 매달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별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한 역량과 주요 내용을 이렇게 표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책으로서 조곤조곤 봐야 될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장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고민은 무엇인가. 북한의 위협, 주변국 간섭은 국가 전력과 연관된 사활적 죽고 사느냐 문제로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안보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은 축소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높은 국가 역량 세계 10위권인데 미중 모두가 상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러면 한국 스스로 대외 환경을 바꿀 능력은 있는가? 없다면은 한미동맹을 버리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중관계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존형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압박 카드는 뭐냐? 또 미국의 압박 카드는 뭐냐? 이게 내용이 아주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읽어놓고 책을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다음 4장은 21세기 자강 외교를 위한 외교 안보 전략 지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목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이고 경제 외교를 통한 국가 번영 기반 제공, 인류 공룡에 기하는 국제적 기업,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외교에 필요한 힘을 이렇게 조목조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진들이 많은 고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장 21세기 자강 외교를 위한 외교 안보 전략 지도인데 아주 이렇게 그림으로 도예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도전과 전략 과제, 이것도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면은 잘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새로운 안보 전략 지도,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략의 충돌과 핵심 이슈를 그림으로 잘 도예를 했습니다. 다음 5장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10대 복합 과제와 해법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또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 전략과도 기대 효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다음 두 번째 한국의 쿼드 참여를 미국, 일본,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법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10대 복합과제인데, 다섯 번째 글로벌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 참여고, 네 번째는 북한 도발 대응이고, 다섯 번째는 미국 MD 상호 운용성 강화, 여섯 번째는 한미동맹 대중경제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동영상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슬라이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미연합훈련 복원이고, 여덟 번째는 중국 인권 문제, 아홉 번째는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10번은 유엔사 재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PPT 슬라이드를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부에는 나라별로 주변 5개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의 부활 2부 발제 담당한 신백훈입니다. 오정근 북커센트 방장님 덕분에 좋은 책을 읽고 발제를 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부 미국 편이 되겠습니다. 즉 세계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어 태평양 건너편에 미국, 바로 옆에 큰 나라 중국, 더 큰 나라 러시아, 바로 이웃 어떻게 주권, 생존권, 정체성을 스스로 지킬 것인가? 왜 주변국 외교가 왜 필요한가? 주변국이 다 최강국들입니다.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의 접점에 있는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중요 주변국 미국, 미일 동맹은 강화가 분명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은 한국은 미국과 눈치 사이에 고민이죠. 눈치 본다는 겁니다. 중국은 시장을 위해서라도 또 이웃 지정학적으로 무시 못할 현실이지만은 따라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로 가깝고도 먼 나라지만은 한일 관계는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러시아하고는 관계 진전 동력이 상실이 됐지만 실용적으로 협력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편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될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법을 선순환이 가능한 주변국의 외교를 조정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다섯 나라와의 관계에서 모색해야 되는 중요한 미국 편입니다. 1장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미국은 중국 위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당하고 또 호주도 중국이 보복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이 군사적 지원에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해결사가 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미국하고는 가치 동맹과 이익 동맹의 관계인데 미중의 전략 경쟁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 편에 서는 게 확실하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국과 우호 관계가 우리 한국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미국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다 이거를 납득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하고는 가치 이익 동맹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나가야 된다. 그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 미국만이 혼자 세계 경찰 국가로 최강 시대는 이제 과거 이야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 동맹국 조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도 미국과 지속적으로 이익을 교환해야 되고 또 기여를 확대해야만 됩니다. 이제는 공짜가 아닌 외교력 군사 비용을 감당하면서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만이 한미 동맹이 계속적으로 발전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2장은 그렇다면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인가? 라는 것이죠. 미국이 대중국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로이드 오시트 국방장관이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 패권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이자 군사적 위협 국가이다 하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대중국 포위망이 최전선 가치로 존재할 뿐인가? 더 이상의 가치가 있도 한국은 건재력, 군사력은 미국의 커다란 자산이다. 그런데 한국 단독만으로는 미국, 중국의 견인 불가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인식차를 단기간에 해결할 것은 어렵다. 자, 두 번째는 한미 간에는 틈새가 넓어지고 있다. 인식의 틈새에 대해서는 미국은 미중 문제에 한국을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중국 문제에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에서 중국 문제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길목에서 고민만 한다는 한국은 방향을 못 잡아 표류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약화 정도가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혼자 힘으로는 미국 주국 보고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견인이 불가한 현실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이 인식차를 단기간에 해결할 불가할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벌어진 틈새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한국은 한미 동맹 한중 관계가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뭐냐? 가치동맹 요소를 자유민주화 시장경제라는 요소를 중시해야 된다는 것. 또 북한은 중국 문제로 미국과의 이익을 교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신뢰가 반복적으로 쌓여야만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장점은 지난 70년간 신뢰가 누적되어 있는 존재다. 미국도 지금 국내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동맹국들에게 돈 좀 더 내라, 분담금 내라, 책임 더 해라, 증대를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무비용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공짜로 세계 무대를 누빌 시대는 이제 과거다. 책임을 져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편한 관리를 잘해서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려야만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이 미국 편의 3장은 그럼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쟁점들이 있고 해법은 뭔가 8가지를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2번은 주한미군 문제, 세 번째는 북한 도발 문제, 핵협상 문제, 북한 국내 불안전 상황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전자권 전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확장 억제 제도화 문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쟁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한국은 큰 틀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만 됩니다. 대중국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에 트럼프는 한일 관계 외교는 알아서 해라 였지만 바이든은 동맹 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야 될 요망이 되고 있다. 미국은 주일미군을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사를 활용해서 연동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미일 공조가 확실한 미일 공조를 아주 잘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전략보호 초월성으로 한미일 동맹이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은 일본과만 세판짜기에 나서고 한국은 왕따 패싱시킨다 이거. 한국은 기회 낮추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쟁점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재배치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수준 유지가 최선이긴 하지만은 미국이 해외 주둔군을 조정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 또 미군 배치 방식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붙박이가 아닌 신속한 투입 가능한 유연성 확보로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한미군은 제외가 되냐? 아니다 이거죠. 인도태평양 분쟁 지역에 신속 대응군 성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이 말이죠. 중국을 염두에만 두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내몰라라 한다면은 미국은 한국을 왕따시킨 상태로, 배제시킨 상태로 재편 추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세 번째의 쟁점과 해법은 북한의 전략무기 재래식 도발 대응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억제한다는 대응 의지를 천명해야만 됩니다. 북한은 작년 21년 1월에 김정은이가 우린 절대 핵폭이 없다,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잠수함 미사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이 북한의 도발의 양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관리 차원에서 대북 정책 유화책을 제시할 동력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핵협상 제재 해제 문제입니다. 한국은 완전 북한 비핵화를 최종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행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정상까지 합의해서 실문에 보내는 다운이 아닌 실무 합의를 먼저 해서 위에 서명하는 바텀업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협상에 나오게 아주 격하게 압박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 압박에 동참하도록 아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과 해법은 북한 국내외 불안전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바이든 정부와 북한의 불안전 상황에 대해서 비공개, 비밀로 논의해서 준비해 있어야 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민주화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고, 그 정책의 초점은 정권 교체, 백두혈통을 교체해야 된다. 북한도 이제 조선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내정 간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비협조했던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그냥 이 책은 윤석열 이전에 책이 출간된 거죠. 북한 불안전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공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새 정부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발제자 신백훈이 의견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한국은 북한 인권에 무관심, 한국이 무관심한 게 아니고 한국 정권이 무관심, 한국 정권에서 좌파 정권이 무관심한 거죠. 그 때문에 한미공조가 훼손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뭐야 이거 민주국가 맞아? 정체적 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북한보단 자국민에게 잔인하고 억압한 독재정권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에 재가입을 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적으로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하원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쟁점과 해법은 전자권 전환 조건과 시기 문제입니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안보 공백 없애야 됩니다. 러시아가 영공 침범하고 러시아 중국이 방공식별기록 진입이 빈번하는데 전자권 전환 조건에 보면은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능력, 자산 부족,
작전 능력이 미검증됐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작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각자 하자. 병렬 체제도 주장이 된다는 겁니다. 전환 재검토 가능성도 있고. 다음 8번째 쟁점은 확장 억제 제도화입니다. 한국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 상황에서 확장 억제 지속을 강화해야만이 됩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 발전되고 진전된 상황에 비교해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제도화는 제자리 걸음 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평시에는 한국 전투기에 핵무 장착 훈련을 하고 전시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들라든가 이걸 검토해야 되고, 호주와 일본을 포함한 다자적 공유 추진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일부 그냥 감정적으로 전술핵을 반입하자, 독자적 핵무장을 하자,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억제 협력 강화를 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 2부의 미국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편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국은 아직도 중국의 환상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예스입니다. 중국과는 경제가 급증이 돼서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정말 이건 부끄러운, 정말 이기적인 이런 인식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 가치가 과대 포장이 돼서 이제는 중국에 대한 신화나 강박과 하면서 탈피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는. 중국은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 잠재적 위협이면 부인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침략을 받는다거나 그런 위협으로까지 너무 지나칠 건 아니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영향력 행사를 하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군사적 공격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책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중국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가? 힘의 균형이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충돌이 되거나 예속 가능성이 커지는데, 문제는 격차가 늘어가는 방향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 국내 정치 지형은 양분된 현실이다. 입니다. 한국 사회가 친중이다 반중이다 이렇게 분열이 안 되게 관리해야 되고, 한중관계 방향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게 한국은 또 무엇인가?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으로 보는가? 예스입니다. 사드 문제를 한중관계 복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복수주의는 살아있는가? 예스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에 한국 필요시에는 복수주의가 없었지만은 미중 경제 정기성에서는 복수주의가 등장이 됐다는 거죠.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향상은 미중 경제, 남북 관계 엄청 전략적 이익을 중국에 주고, 중국은 심리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을 견제하는데 중국 영향력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한미 간의 논의를 아예 꺼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중간 넓어지는 인식의 틈새는 더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경쟁, 소통 채널 부족으로 한중간 인식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부정적 요인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의 자유라든가 경제적 번영에는 동경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에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가 되면은 중국의 정치, 경제적 인식이 변화될 것도 기대가 되고 될 것이다. 이런 변화 가능성을 무시해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추진만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우려가 되긴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략 대상은 시진핑 정부인가 중국인가? 문제는 시진핑 이전의 중국, 시진핑 시기 중국이 워낙 다른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정부를 향해서, 장기적으로는 공존 가능한 중국이고, 그거를 그려가면서 정책의 구상을 해야만 된다. 시진핑 정부가 한중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 한다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거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 이전까지는 중국은 한국과 공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시진핑 정부 이후에 중국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3장에 보면은 한중 간의 정전과 해법이 8가지가 있는데, 1번서부터 서해 해상 경영에서 문제, 방공식별기록 침범 문제, 불법조 문제, 문화유산 기원 갈등 문제, 그 다음 산불 입장 사드 추가 배치 문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문제, 북한 불안정 상황 대비인데, 여기서는 5번, 6번, 7번, 8번에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이 최대로 우려
하고 있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이 군사관계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즉 우리 정부가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표명한 산불이 약속이냐 아니냐 보다는 사드 문제 때문에 악화된 안중하게 복원을 위해서 고민이 필요할 때고,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그 구실 시간을 벌고 있다는데 더욱더 한국이 쪽팔린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중국의 불신이 증폭이 되는 것이고 한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다. 정면 돌파가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정면 돌파가 최선책이다. 산불을 현실적으로 모두 실천한 것은 불가능.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드는 엎질러진 물이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겁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원칙 조건을 분명히 설정을 해서 사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쭉 여러 가지 조곤조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책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인데, 우리 외교 전략은 한국형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구축하는데 중국을 이걸 설득을 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당당하게 중국을 설득을 하자. 우선적으로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역학 활동 범위를 최소화하는데 외교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된다. 안미일 안보 협력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효한 레버리이자 중국의 강압적 공격적 행위에 대한 최후의 보루 수단이다. 이런 가능성을 평소에 중국에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은 너희들이 생존권을 계속해서 위협하면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중국 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다음은 북한 불안정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의 최종 형상에 대한 우리만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이를 평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중국의 신뢰를 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노력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게 찾아온다면은 중국의 반대와 개입으로 수포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미 동맹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중 간에 협의한 내용을 우리 한국에도 알려달라. 그래 공유를 해야 되고,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만 된다. 다음 군사작전만은 제어하고서라도요. 습니다. 다음은 일본 편입니다.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일본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를 공유로 양국관계 발전관계에 있는 나라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담보는 안전판을 서로 공유하는 나라다.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경인가 적대인가? 일본에는 상충된 시각이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은 이분법적 잣대를 넘어서 연대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 일본의 우경화는 한일 관계의 장벽인가? 일본이 전에 2차 세계대전 전과 같이 군국주의 전체주의 돌변의 가능성은 적다. 역사와 현실 차이를 우리가 잘 보자. 역사는 역사고 현실은 현실이다. 일본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20세기 한일 관계는 미국과 중국 패권 전략 경쟁 구조 사이에서 양국 관계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 협력, 추구하는 관계여야 된다.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협력에서 본 한일관계 협법은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삼국이 공동이익을 만드는데 기능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가 슬기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편. 그러면 일본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메이지 시대의 한반도를 일본을 향한 피스톨로 비유를 해서 적대 세력, 중국 그때 청나라든 러시아든 한반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치명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한국 접근한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고, 지금도 마치 중국이 한국 접근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왜 견제하려는가? 역사적 과거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과하라. 이거 한국 부담이 되죠. 또 사회주의 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우호적 태도가 일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일본 추월을 하는데도 일본에선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한일 간의 이익 충돌과 이익 균형, 인도 태평양 지역 부상 실현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 시너지 효과 가능성을 더 챙겨야 되고, 이익 충돌 지점, 이익 균형 기회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관계임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한일 간에 벌어지는 인식의 틈새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현재 일본 정부의 기시 총리 개선 의지는 소극적이다 하는 겁니다. 한일 간의 채널 소통이 약화가 된 반면에 한일 간의 시민사회 지자체
지역 차원의 교류는 증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일 정상 등 정치인 협의도 계속돼야 되지만은 양국 간의 오피니언 리더 간의 네트워크 복원을 위해서 왕래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음은 일본 편 3장 한일 간의 양자 쟁점 관계, 1번 강제징용 문제, 2번 위안부 문제, 3번은 일본이 역사인식 문제, 독도 역사과서 문제, 4번 수출 규제 문제, 5번 후쿠시마 원전 문제, 6번째 일본 보통 국가 문제에 대해서 체계력까지 문제의식이라든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편입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과거에 우리가 아관 파천했던 나라죠. 러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두만강 경계가 17km 국경선이고 1890년 아관 파천했고 이에 등등해서 이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1945년 북한에서 분단이 되게 북한을 점령한 게 러시아였습니다. 소련이었죠. 1950년 한국 전쟁에 협력한 게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협력 사례도 있습니다. 북극 탐험 이사국에 한국을 집어넣는다든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피선에 협력했고 국제철도협력기구도 가입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반도 군사적 충돌 예방 역할을 하고 첨단 방위산업 기술 이전, 과거의 미상한 러시아 차관 대신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러시아 기초 원전 기술을 결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소련의 해체 이후에 러시아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우호적 협력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러시아도 중요한 이웃나라이다. 글로벌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확대를 점진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데 따라서 지금 세계에서는 러시아가 어떻든 간에 중심부 세력인 만큼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기여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러시아에게 이장 한국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 러시아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미래의 지향적 한러 관계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쟁점과 해법은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 침범한 문제, 나진 하산 프로젝트 제기 문제, 한러 FTA 문제 있습니다. 방공 식별 구역은 한국 방공 코리아 에어 디펜스 인디펜던스 존 카디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북한 편입니다.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북한은 민족적 동반자인가 적인가? 남북관계 현실에서 남북관계만 잘 되면 만사 오케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 북한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펼할 것인가? 북한의 후견자가 중국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합장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핵 문제 해결은 유연해진다 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북 경협은 핵보단 중요한가?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로 대북 경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또 남북 경협 북한 핵 폐기를 선도하기보다는 핵 보유를 고착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하는 겁니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의 북한이 핵 보유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고, 네 번째는 남북 간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무엇인가? 북한에게 남한은 동반자인가 적인가? 북한의 핵보유는 통일을 위한 것인가 생존을 위한 것인가?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러 가는가? 북한의 생존 방정식은 지속 가능한가? 또 남북 간의 행정과 쟁점과 해법은 12가지입니다. 12가지. 북한의 불안정 상황 대비 12가지인데 1번 북한의 불안정 상황 대비는 주변 국가의 공조를 강화, 북한 동맹국 중국의 부상이 되고 있고, 북한은 핵 능력이 고도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안전 상황이 발생 시에 치명도는 오히려 증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소극적인 거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거죠.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북한의 전술핵 개발,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된다.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3국이 핵공격을 당할 적에는 미국의 억제력으로 국가에 제공하는 것을, 즉 핵정책 용어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 억제력 강화 반발, 통일 방안, 여섯 번째 교류
협력 문제, 7번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 북한 인도 상황 개선 문제, 대북 전단 금지 문제, 10번 기존 합의 존중 문제, 11번 북방 한계 개선 문제, 12번 종전선언 문제. 네, 마지막 에필로그는 전략 보고서를 왜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 전략 절출이 너무 걱정돼 있어서다. 그렇게 했지만은 쉬쉬하면서 숨어서 외교할 때가 아니란 점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혼자만이 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지필된 진액을 얻기 위해서 분투했다 하는 것이 정덕구 이사장님의 에필로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책에 대한 슬라이드는 동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